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헛소리 라우터 아카데미, 우리 양성 아카데미 부분에서 오늘 최성주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 최성주 선생님은 최운찬 자문 기념사업회 이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 집안의 후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직접 관여가 되었었던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아마 정말 들으면은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까지 이제 조명되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김성여 선생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이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시는데 힘들었고 그리고 태풍을 뚫고 오셨고 오늘 봉오동 그곳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운산 장군기념사업회 이사님이신 김성주 선생님, 우리 최성주 선생님, 네, 김성여 선생님과 헷갈립니다. 최성주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들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만이 아니고 그냥 온전한 독립운동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성 누구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그 당시에 여성들의 역할은 어땠는지, 과거라고 다 그렇게 남편에 순종해서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함께 했던 그런 것이 아닌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소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경실련이 생길 때부터 경실련과 함께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당신들의 몫을 했고, 저는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내 몫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언론개혁시민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의 공동대표로 있는데, 주로 언론 분야에서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이제 우리 언론이 문제가 많다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많이 몰랐어요. 우리같이 앞에 뛰는 사람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건 정말 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이제 그런 역할도 조금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는 다 진실이고 믿어야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시절을 지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나와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고, 사실은 2015년까지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논의판이 너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몫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가족사에 우리 집안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에 나를 돌려 세워서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역사의 그 첫 스타트가 잘못되면은 큰 흐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간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사학자들을 믿고 기다렸었어요. 우리 봉오동 전투라는 그 큰 전투의 역사가 잘못되어 있는데, 교과서마저도 잘못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정리가 될 거다, 사료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 그러면 언젠가 큰 흐름으로 이게 바뀌어 나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한 몇십 년을 이렇게 기다렸던 그거를 이제는 시민운동에서 제가 약간 숨을 돌려도 될 때쯤 됐을 때, 이제 우리 집안의 역사, 아니 우리나라의 독립의 역사,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후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자들을 자료를 막 찾아서 학자들을 갖다 드리면 이분들이 논문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천히라도. 근데 학자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이걸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찾아주는 사료가 다 서랍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들춰내고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처음에는 푸시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직접 이걸 정리를 하고 내용을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작업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책도 한번 썼고요. 최은산 잘 모르시잖아요. 최은산 장군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것도 오늘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 최은산 장군과 김성녀 여사의 두 분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봉오동 속으로 여러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앉아서 PPT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들이에요. 김성녀 여사는 60대 초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금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이 되게 고운 분이었다는 사진을 보면서 지금에 생각해요. 저는 나이 든 할머니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제가 몰라서 막 이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고모들의 어릴 적 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쁜 거예요. 보니까 조금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짱구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짱구가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기 때 거기에다가 머리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마에 눌러서 이 머리를 좀 들어가게 하려고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걸 불쌍해서 또 모래주머니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또 올려놓고 이거를 매일 하셨다고 그만큼 자기 생각이 강했던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짱구로 이제 앞짱구 뒷짱구였어요. 어릴 때 사진 찍으면 여기가 반짝반짝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싫어하셨어요. 짱구라고. 되게 날달라서 짱구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은 할아버지를 좀 닮았고요. 이 얼굴 이렇게 두상은 할머니를 닮아서 그래서 그 밥을 무지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 봉오동 특히 만주 독립군들은 다 이렇게 활벗고 굶주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오동 전투 이긴 거는 아는데 만주 독립군들은 다 활벗고 굶주렸어요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애국심으로 우리 독립군들은 다 그렇게 먹을 것도 없으면서 전쟁을 했어 이런 이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전쟁은 무기와 무기의 싸움인데 그게 말이 되는가? 제가 이렇게 그러면 뭘 가지고 싸웠겠어요? 이러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없는 기적을 하늘이 툭 던져준 거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만주 독립군 이러면 아주 소규모 게릴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웅크리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일본 군대는 정식 일본 군대였어요. 그럼 그 정규 군대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떤 규모여야 되고 어떤 실력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오동 전투가 그렇게 소규모로 계곡에서 봉오동의 좁은 계곡에 일본 군대를 몰아넣고 전쟁을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사진이랑 현장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봉오동은 이런 좁은 계곡이 아니고 아주 넓은 대형 분지 그런 공간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컴퓨터가 바뀌니까 이게 막 깨지는데요. 만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만한 게 전체가 다 만주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독립운동 했던 곳은 서간도, 북간도 여기 이 만주를 얘기하는데 이 공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커리가 좀 조심해요. 우리나라 독립군의 이 무장 독립군 기지를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서간도와 북간도를 구별하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서간도는 여기가 압록강이 넘어서거든요. 이쪽이 서간도이고 여기 이제 백두산부터 여기 두만강, 여기 두만강 건너를 북간도라고 하는데 이 서간도와 북간도를 잘 구별 못하고 이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 쪽에 있었어요.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무장투쟁은 다 북간도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무장 독립군 기지를 보통 이렇게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멀리 만주, 저 멀리 북간도, 저 멀리 연해주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곳은 압록강 바로 건너. 강만 건너면 독립군들이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서 독립군이 될 수 있는 곳이지 저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이거 봉오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두만강이거든요. 여기가 함경북도 원성인데 두만강만 건너가면 그리고 여기 연해주 독립군들은 다 이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요 근처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도에 나오는 제주부도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독립 여기 보면 여기가 함경북도 원성이에요. 이 꼭지가 함경북도 원성군 남양면이라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를 두만강을 딱 건너가면 봉오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0리라고 그 역사책에 써 있어요. 위치가. 그러면은 16, 16km잖아요.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두만강만 건너서 바로 갈 수 있는 곳.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교통요지였던 거는 여기 연길에서 지금 차로 한 40분 걸립니다. 연길 공항에 내려서 차 타고 40분 정도가 공항 봉오동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봉오동과 도문시라고 아시죠? 보통 도문은 많이 알더라고요.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다리가 있는 곳. 거기 이제 투원이라고도 하고 도문시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봉오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리고 훈추는 여기가 무역도시거든요. 러시아 연해주로 연결되는 무역도시. 옛날에 이제 최원산 장군이 여기 러시아 무역을 할 때 여기까지 소를 몰고 가면 러시아 무역업자가 여기 와서 받아가는 이런 걸 하셨는데 어쨌든 다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대파도 십리평도 다 최원산 장군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여기가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했다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 나 여기서 독립운동 할래? 그러면 만주 사람들이 땅을 막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다 개인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땅을 내어주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이회영 집안에서 서간도에 땅을 사고 거기를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한 개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농사가 또 흉년이 되고 강도를 만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쓰고도 거의 이제 굶어 죽다시피 하신 분도 계시고 막 거기는 그러죠. 몇 년 안에 돈을 다 쓰게 된 경우고 여기 북한도 최원산 장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땅에서 거기서 나는 수출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해 가면서 이 서대파는 북로군정서가 있던 곳이에요. 북로군정서 여기 십리평은 사관연성소라고 사관학교, 군사학교가 있던 곳인데 이 지역이 다 최원산 장군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최원산 장군 땅을 내어주면서 이 여기서 무장투쟁의 어떤 근거지가 다 마련이 됐던 거죠. 최원산 장군 누군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 집안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연변도태라고 하는 이 도태가 누군지 우리나라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 궁금해하시는데 그 연변 지역의 조선 사람을 다스리는 관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사라고도 불렀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도태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나 뭐 그런 그 지역의 책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1800년대 말에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청나라에서 이 연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땅이었다고. 이게 그 역사학자들하고도 제가 조금 충돌되는 지점인데 그 당시 거기는 우리 집안에서 거기가 우리 땅이라고 살았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다. 집안 안에서 들은 얘기는. 근데 우리 그 역사학자들은 아직 그쪽 연변 역사학회에서 그 땅을 중국이었다고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1907년에 일본하고 중국이 그 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국 그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국경을 지어서 중국으로 주고 남쪽은 그 일본이 식민지화하고 이것을 합의 전까지는 거기가 조선 땅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는 우리 집안 가족사인데 그분은 거기를 조선이라고 살았던 분인데 아니 중국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중국에 이렇게 마치 중국 땅에서 거기서 이렇게 무슨 시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거기 유민이 돼서 먹을 게 없어서 간 사람들 그리고 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농사 짓고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 그 시절에 거기 우리 땅이라고 가서 살고 있었고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선 사람이었다. 이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도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청나라 시대에 거기 가서 이제 연길에 사셨던 거예요. 연길이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같은 곳이죠. 그 연변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 국자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국자처럼 생긴 거리라서 국자가라고 부른대요. 저는 한자 국자가 이렇게 써 있어서 그게 대단한 의미인 줄 알았더니 국자처럼 생긴 길인데 거기가 시청거리 같은 그런 관창거리였는데 거기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연길 국자가 출신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 최우삼이라는 분은 청나라에서 이제 청나라 말기에 연변을 이렇게 잠식하려고 그 조선 사람들을 청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도태 최우삼은 그 청나라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여기가 조선 땅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청나라와 이렇게 무력 충돌을 했던 제가 말이라고 무력 충돌이라고 했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싸웠던 그리고 패했던 그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차가 났기 때문에 결국에 졌는데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들의 독립운동 이거는 역사가 기록하지만 우리 중조부 최우삼의 중국과의 그 어떤 뭐 독립전쟁이라고 국경을 지키는 전쟁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굉장한 민족주의자로 기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최진동, 최원산, 최치영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독립투사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젊을 때 그 1909년에 봉오동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최원산 장군이 그 봉오동 지역을 비롯한 여러 땅을 이렇게 소유하게 됐는데요. 그게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긴데 그래도 일단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기가 그 전에는 이 연변 지역이 버려진 황무지였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불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런 토지 정책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최원산 장군이 그 일을 맡았던 말하자면 공무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깨달으신 거지. 이 땅을 당신도 사야 되겠다. 당신도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오동을 비롯한 영청영 주변의 땅을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대파 16평을 비롯한 봉오동 땅을.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봉오동이에요. 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신 거예요. 이 연기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신안촌 봉오동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던 곳에 이런 채월산 형제들이 당시가 군벌이 이렇게 발원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장장님 군벌, 오페르 군벌, 여러 군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세력이 이제 장장님 군벌인 거예요. 나중에 그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가 됐다가 중국 전체에서 자기 아들 장항량 시대에는 이렇게 중국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런 군벌 밑에서 군사훈련을 책임지는 이분이 이렇게 뛰어난 무술인이었어요. 최원산 장군이. 그래서 책임자로 일하다가 그때 막 이제 전투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랬었죠. 군벌들 사이에서. 그때 장장님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이제 신뢰를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봉오동에서 이 신안촌이 굉장히 많이 이때 성장을 했다 그럴까요? 많은 가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당시는 마적들이 굉장히 횡행할 때요. 그 만주는. 그래서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병을 이렇게 거느려야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때 최원산 장군이 장장님한테 내가 이 봉오동에 모인 이 조선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병을 이렇게 기르겠다고 사병 부대를 할 테니까 그거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1912년에 그 장장님 부대에서 군사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나와요. 근데 장장님 부대지만 그 북간도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조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나와서 봉오동에서 이제 사병 부대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조선 사람이었고 몇 사람의 이렇게 무술 잘하는 그런 중국 사람도 끼어 있었지만 협력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병 부대가 1912년부터 시작된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개인 사병 부대가 독립군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 부대가 독립군에 이렇게 무체가 된 거죠.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이게 저희 아버지가 쓴 서원 신청서예요. 최원산 장군이 누군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나 하고 이제 보훈처에서 제가 신청해서 받은 서류예요. 제가 어릴 때였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지가 쓰신 걸 못 봤는데 가서 보훈처에서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개 중대 이상이라는 게 이제 100명이 넘는 인원이라고 그 병력들을 데리고 나와서 사병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리고 본인이 그 소유했던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 것 부동산 면적이 우리나라 수개 군의 면적과 그러니까 한 도 단위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했던 거죠. 그래서 그 농사도 하고 목장도 하고 이런 걸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런 공장들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두유 공장은 콩기름 공장이고요, 제면 공장 국수 공장이고 제주 공장 양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굉장한 재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고 거기에 이제 축산업과 이 곡물을 러시아군의 식량으로 납품하는 그런 러시아 무역을 하셨고 그러면서 많은 땅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여기 중국 관원이라는 게 장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장님의 신임을 받고 있어서 1915년에는 그러니까 12년부터 계속 독립군 그 군사를 양성했는데 15년이 됐을 때는 이제 그 한일 병탄 이후에 많은 애국 청년들이 봉오동으로 모여들어서 더 이상 그 봉오동에 있는 자택, 그 근처 집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봉오동을 개간을 합니다. 그 봉오동 산 중턱을. 그래서 거기에 성을 만들고 이런 걸 했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에 영상을 3년동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 열기가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는 우리 독립을 찾아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국적인 결정을 하고 자기 모든 어떤 재산을 독립운동에 이제 막 바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그 무정투쟁이 이제 헌신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계급적으로는 이제 대주주 출신이지만 외국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독립운동에 이제 기여를 했던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농업권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들이 의식하지 않았던 의식했던 그거는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청산도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군하고 싸운 전투 공간이니까 근거지 내지는 기지라는 개념의 공간은 아니에요. 봉오동은 기지의 개념의 공간입니다. 독립군을 양성한 봉오동은 또 실은 무관학교가 있었던 서간도 독립군 기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안 봉오동 된다. 독립군 기지 과연 이 세 개의 독립군 기지 사이에 교류는 없었을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사진과 그림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체가 봉오동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슨 우리나라 동네로 이렇게 그 동하면은 이해하는데 여기는 이 산 10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이제 분지 같은 곳인데 여기가 함경북도 원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국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그 국경지대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큰 댐이 생겼는데 이거는 70년대 말에 이렇게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이렇게 보면은 멀지 않잖아요. 이 두만강에서 건너서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에서 길을 따라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게 한 10km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전체가 봉오동. 그러니까 봉오동 여기도 봉오동이고 여기도 봉오동 여기도 봉오동이고 이 전체가 봉오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 분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봉오동에 다녀왔다 하는 데가 딱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념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제가 확대했는데 이 작은 그림을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넓은 길이거든요. 이 안에 일본 분들이 계곡에 쌓인 게 아니고 이 길 따라 쭉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쯤 중간쯤을 이렇게 들어와서 산으로 넘어와서 한 이 정도만 여기가 본부가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가 봉오동 상촌이라고 하는 이게 이산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는 데가 봉오동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촌이라는 곳에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15년에 봉오동 독립군들 숫자가 많아져서 이 독립군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산 중턱을 이렇게 나무를 벌목해서 개간을 했다고. 그래서 연병장을 만들고 그 베어난 나무 가지고 대형 막사를 지었다. 그래서 1915년에 벌써 수백 명의 이 독립군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굉장히 넓어요. 영상을 여기다가 제가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다큐에서 이렇게 그 성이라고 그러니까 동그랗게 했는데 아니고요. 약간 사각형에 그 성의 동서남북에 그 포대를 쌓아가지고 대포를 배치했었던 그리고 이 성의 이 두께가 폭이 1m가 넘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 과정을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김성현 여사님이 그거를 남편이 하는 대로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협조자였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흙을 집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토성을 쌓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그걸 다지고 난 후에 말이 그 대형 원자 맷돌 같은 걸로 그 위를 이렇게 불리고 그럼 또 흙을 쌓고 또 불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m 이상 됐었고 나중에 굉장히 높은 성체처럼 쌓기 때문에 수비를 하는 분들이 그 토성 위를 이렇게 돌면서 말이 토성 위를 돌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성이 거기 있었어요. 봉오동 안에. 지금 그게 없어져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토성이 1943년에 대규모 홍수가 거기가 생겨서 무너졌다고. 저는 그게 홍수에 무너졌다 그래서 그렇게 1m 이상 되는 폭의 대형 댐이 그 성체가 어떻게 무너지지 그랬는데 이번 우리나라 비 오는 거 보면서 무너질 수 있겠다. 봉오동에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대요. 1943년에. 그때 그 집도 무너지고 다 그렇게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독립운동가 출신의 이강훈 선생님이 쓴 이제 무장 독립운동사라는 책이 1965년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의장독립군기지 공호동은 그 고려령의 험한 산줄기가 사방을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고 길이 이렇게 들어갈 때 직선 도로가 아니고 이때 약간 구불구불한 그거를 이렇게 한 40리라고 설명했어요. 들어가면은 압록강에서 한 20리 가서 그 입구에서 또 한 20리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 입구에서 한 20리를 뻗은 대목에 100수십 호의 민가가 흩어져 있더라. 이 최명록 이분이 최진동 장군이에요. 이분도 이름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큰할아버지 최명록 장군은 명록, 명길, 명순, 명철 이렇게 명자 돌림의 그 형제였는데 독립운동하면서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있어서 여기가 아주 한국의 한 지방을 옮겨놓은 것 같았었다. 거기 중국집도 좀 중국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는 독립군의 자유무대였었다. 그렇게 가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별로 자료를 안 놓은 거죠. 이런 게 있었군요.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독립군들의 본부가 있었던 연병장이었던 곳이에요. 그 연병장의 한쪽에 가면은 제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김성일 여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된다는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붙여왔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랬습니다. 만주와 노령은 러시아예요. 연해주에서의 만세 시위 소요요도라고 그 1919년에 5월에 일제 조선헌병사령부에서 파악해서 3.1운동에 참석했던 인원들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다가 몇 명 어떻게 된 거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느 지역에 몇 명 좀 확대한 자료를 봤으면 좋았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제가 대충 크게 이렇게 참석한 인원들을 적어 놓은 거. 이쪽은 서간도 지역이에요. 이쪽에서부터 여기 쭉 이쪽은 다 북간도 지역. 순춘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는지 우리 작년에 3.1운동 얘기를 하면서 뭐 미주 지역에 그 중국에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전부 다 용정 3.13만 얘기를 해요. 여기 용정도 있거든요. 3.13.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해낼 수 있었고요. 4,000명, 3,000명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최영산 장군 형제들이 했던 그거를 조사를 하려고 찾다가 이제 찾은 자료인데요. 합하면 한 4만 명 이상.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걸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 김성효 여사가 동네 부녀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여기를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남자들만이 한 것이 아니고 늘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정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1903.1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의식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 사병부대가 있었잖아요. 1912년부터 15년에는 이제 규모가 늘어난 독립군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때 3.1운동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자신의 사병부대라고 도덕부라고 불렀던 그 부대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임시정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군대로 이제 스스로 자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사병부대는 도덕부라고 불렀었어요. 그거를
대한군무도독, 대한민국의 군무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비록 우리가 개인이 하고 있고 개인의 부대지만 만주에서 이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대한군무도독부를 1919년 4월에 지나서 정확한 제가 날짜를 몰라서 그런데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 수백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조사한 그 기록에 6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919년에 670명의 독립군이 공호동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 독립운동 사회도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역사가 별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75년의 책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500명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기록에는 670명. 저는 더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3.1 독립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임시정부를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의 군대로 이렇게 창립된 군대가 있었다. 1919년에. 그런데 이 19년에 우리가 이 임시정부가 그런 결정을 해요. 외교론과 무력 전쟁론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전쟁론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빌려서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기를 것인가? 만주가 있다. 만주에 이제 독립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만주의 독립군들한테 한데 뭉쳐서 힘을 합쳐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거가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가 돼야지, 이 지휘체가 일원이 돼야지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 북간도에 있는 독립군들이 함께 뭉치기 시작을 해요. 이게 1920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2년. 1920년에 이 5월 5일에 독립군들이 합쳐가지고 우리 앞으로 합해서 잘해보자는 회의를 이제 계속 3월부터 하다가 이때는 거의 이제 합의서를 다 이제 만든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마무리된 게 이 1919년 5월 19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대의 이름을 대한국로독군부라고 개칭을 한다. 앞에 대한군무도독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개별부대. 그거 버리자. 개별부대는 다 버리고 국민회도 버리고 여기 국민회 그 안무장군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민회 대표예요. 그래 각각의 우리 부대들을 다 자기 이름을 버리고 대한국무도독부라는 큰 부대로 합쳐가지고 이제 무력 전쟁을 하자. 일본과 전쟁을 하자. 그러면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우리 지방국은 그 행정을 이게 여기 보면 국민회가 행정을 맡고 대한국무도독군부가 군사력이 있고 하니까 그걸 맡아서 하고 각각 자기 역할을 하자. 그리고 지방국은 행정에 이렇게 붙여서 행정에 이렇게 속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2년 5월 19일 날 그걸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대한국무도독부를 사령관은 이제 최진동 장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점이 저는 이 대한민국 2년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썼던 1919년에 쓴 문서에는 대한민국 원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대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야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1919년 20년에 임시정부가 저 상해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해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 만주 독립군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청서 이렇게 썼어요. 이 북만 일대의 독립군들이 이렇게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최원산이 오면은 무기와 식량과 군복과 이런 거 다 제공하겠다 했기 때문에 모여서 그게 그 단일한 체제로 갈 수 있었던 거지 각각에 알아서 여기 와서 그냥 먹을 것도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통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천 명이 여기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독립군이 제대로 된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제일 그 김선희 여사님이 힘드셨던 부분이 분노군정서를 창설할 때, 그 당신의 땅에 분노군정서를 세우고 식량과 무기와 이런 것을 공급을 하느라고 인원이 많은 군인들을 양성하느라고 거대한 재산이 들어갔다는 거, 그때 굉장히 그 자금이 많이 소진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가 1924년 이후에는 독립군들이 별로 무장투쟁을 안 했다. 역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계속 했었다는 얘기를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전투를 30년대로 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울신천에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 중에서 중요한 김성녀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좀 발췌를 했는데요. 이제 신청인 본인은 이 신청인이 김성녀 여사예요. 남편의 최원찬 장군의 성신청서 이렇게 쓴 거예요. 본인은 옛날엔 미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분. 독립군 창설부터 노령 일산으로 갈 때까지 독립군의 식사는 물론 불악의 분열자들을 동원해서 독립군의 필수품 군복을 지어서 입히고, 이 장류는 된장, 간장, 고추장이에요. 이런 장류부터 김장까지 이런 식료품까지 그 각각의 부대로 부식을 다 배식을 하거든요. 배식을 해서 부식을 보내주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고. 그러면서 또 많을 때는 봉오동으로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한 끼에 같이 만들어 그 이제 식사를 제공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당신이 한 끼에 제일 많은 그 군인들의 식사를 했던 숫자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가 거기서 모여서 먹고 얘기하고 훈련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있었던 거죠. 봉오동은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신주백 우리 지금 독립운동연구소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봉오동은 뭔가 거기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모여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봉오동 전투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 사람이 몰라요. 봉오동이 싸웠으니까. 봉오동이 독립군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겠다고, 말본생을 하겠다고 일본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가 생긴 거지, 봉오동이 독립군 기지가 아니었으면 봉오동 전투가 생길 이유가 없었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중요한 김성녀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나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딱 요거밖에 안 써서 정말 안타까워요. 좀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뭘 하고 이런 거를 좀 썼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작은 일을 설명할 수는 있는데 큰 일을 간단하게 이게 적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 부분 중에서 딱 이렇게 본인은 요 정도 했어요.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봉오동 전투 때 얘기예요. 본인이 우리가 이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지점이, 저는 우리가 굉장한 첩보전을 했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정말 335 이렇게 밀려다니는 그런 게릴라쯤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의 실력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한 달 전에 그 산에 다 이 연대별로 산에 이렇게 야영을 하면서 거기 산을, 제가 나중에 참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참호를 파고 거기에서 매복전을 준비를 다 하고 봉오동의 주민들은 다 이주를 시켰어요. 전쟁이 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게 한 달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제약이 없으면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산에 다 본부가 올라가 있는데 계속해서 첩보는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본부로. 집이 본부였기 때문에 집을 지키고 있었던 이 김성녀 여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첩보를. 근데 이 첩보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본부에 전해, 이렇게 남한테 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라서 그 본부가 있는 그 본영 진지에, 산에 있는 진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야불문하고. 지금 우리가 산에 가는 건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전했을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비일비재했었다. 그래서 그저
역할이 없이 밥만 해준 사람 이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김성녀 여사가 진정서를 쓴 적이 있어요. 진정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봉오동 전투는 일본군이 봉오동을 독립군의 채권지라고, 거기가 근원지라고 해서 그걸 경멸시키러 들어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대피한 전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진정서를 왜 썼냐면은 남편인 최영산 장군의 서원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 그게 안 된 거예요. 1961년에 처음 서원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이 서원 신청의 어떤, 지금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제였던 그 뇌물 요구, 거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서원 심사위원회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통과가 됐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나오라고. 그때는 총무처가 그 일을 했었어요. 원호처가 1977년에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총무처에서 그 일을 했는데 총무처 담당자가 저희 아버지한테 뒷돈을 달라고 요구를 서울을 조건을 꺾대. 그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장군의 아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패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서울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없던 일이 되고 재신청을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당신이 진정서를 쓴 거예요. 최영산 장군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봉오동 전투는 어떤 전투였는지 이거를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서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부터 제가 이 역사 찾기에 돌입하면서 책을 보고 사료를 보고 하다가 어떤 책에 이 할머니의 진정서가 실려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봉오동 전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분이 이렇게 정의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를 치른 이 통합군단, 이 대한북로복권부는 이런 무기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이분이 진정서에 쓰신 거예요. 이 총재 겸 사령관은 큰할아버지 최영산 장군 형님, 이제 그 둘째인 최영산 장군은 참모장으로 그 전체 운영을 관장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셨고, 셋째인 최치흥 이 셋째 할아버지는 이제 참모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전을 굉장히 있게. 이분의 머리에서 많은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가족사에서 굉장히 개구장이 출신의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분들은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장희 홍범도 이분들이 다 연대장급이었던 거죠. 이런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다. 그 진정서가 실려 있는 그 책에 그렇게 이 진정서를 참고 자료로 실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이름, 뭐 오하국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주의 계열로 넘어가서 한국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그때 없었던 사람이 모른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김성녀 여사가 아니면은 설명해 줄 수 없는, 권총도 우리가 한 번에 들어온 게 나중에 이제 그 사료를 보여드릴 텐데 수백 점 정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수류탄, 실탄 이런 것도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실탄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봉오동에. 이게 일제 문서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불령선인당 관계 사건이라고 일본에 조사한 우리 독립군들의 그런 걸 조사한 문서에 나오는데, 이제 대한북로독본부의 사령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실어왔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이 소총은 아까 얘기한 장총이라는 거, 그걸 소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사갖고 온 게 이게 3월 19일에 보고서거든요. 3월 19일에 보고할 때 소총 500정, 탄환 5만 발, 권총 430정, 권총 탄환 5천 발, 기관총 2문을 구입해서 들고 왔다. 이 봉오동으로. 이게 3월 달에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최영록이 러시아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그 소총 700전을 사서 봉오동으로 왔다. 더 많은 사고가 또 발견이 만약에 된다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9년에 대한군부도독부는 이미 완전 무장한 670명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총은 670자루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2000정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료를 봐도 훨씬 더 많았다는 그 독립군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독립군이 총이 없는 독립군은 거의 없거든요. 그 일본 총영사가 봉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총영사가 중국 쪽에 그 장장님한테 보낸 항의 문자예요. 봉오동의 훈련선인데 독립군들이 미식 8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 군복을 만들고 있다. 이걸 누가 했겠어요? 이거를 하신 분이 김선혜 여사가 주도해서 그 봉오동에 살았던 부녀자들이에요. 이 28대로 해서 군복을 만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설명을 더 해요. 광창현 봉오동 그 부락에 한 1000명이 지금 모여서 산숙에 그 연병장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연병장이 보니까 2개더라. 큰 연병장이 들어가면 안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막 중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 교련을 실시하는데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그 부락을 대회하고 시위운동을 한다는 게 뭐 다니면서 독립군들이 열지어가지고 이제 뭐 사열하고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걸 일본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소총도 그렇게 수천 정이 들어가 있고 독립군의 숫자도 그렇게 많았고 그런 군대를 토벌하겠다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이렇게 들어왔겠어요.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일본도 그 두만강을 건너서 봉오동을 들어가는 거는 국경을 침범한 거예요. 중국 땅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역사 자료를 다 없애면 거짓말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들이 설명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가 이렇게 전쟁에 치면서 문서를 며칠을 태웠다거든요. 그럴 때 다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일본은 굉장히 기록을 잘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성원하는 그 자료가 대부분 일제 밀정 보고서 이런 거거든요. 밀정 보고서는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상황을 살펴보고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해가 돼야지 되는 건데 우리 학자들이 이거 하나만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홀려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920년 5월에 일제는 봉오동의 독립군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제대로 파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졌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제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대충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봉오동 전투 후에 이 봉오동 전투 상보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봉오동에 있는 독립군들은 이 적들이 전부 여기는 러시아식 소총을 가지고 있고 탄약도 많고 사격도 굉장히 잘하더라. 훈련이 되어 있는 군인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리 측량이 불확실한 700~800m 거리에서도 사격을 해서 이들이 지형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싸우더라. 그리고 용감하더라. 자기들보다 실력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숨기려고 하면서 쓴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근데
우리 스스로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왜 이 역사학자들이 봉오동 전투 상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것이 왜 그걸 연구해서 이 전체에 대한 독립군의 봉오동 전투를 이해하는 그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 봉오동 전투 상고를 전체를 읽어본 역사학자가 한 명 있어요. 처음으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당시 독립군이 썼던 무기는 오른쪽에 있는 모신나강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당시 일본군의 소총이에요. 사거리가 일제는 5, 600밖에 안 되고 러시아제는 7, 8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대포도 있었고 기관총도 있었고 이런 아까 제가 그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총도 충분히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이길 수 없는데 그냥 일본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훈련된 그런 독립군이었고 충분한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작전이 있었고 우리의 첩보가 있었고 전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운이 좋아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면 운도 받쳐줘야 되죠. 운이 받쳐졌습니다. 사실 그때 일본군이 이것도 지금 봉오동에서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일본군 지휘도예요. 일본군 장교가 쓴 지휘도. 이거는 단도는 이때 총에 뽑아서 쓰는 거고. 일본군이 이 봉오동 주민들이 이런 걸 주워 가지고 있습니다. 봉오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수납촌장. 네,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오랜 시간에 이 지휘가 쏟아지고 빗발에 신문지를 펼치자 붉게 녹이 쓴 단검이 모습을 드러낸다. 수납촌장은 봉오동 전투 당시 일본군의 단검을 피가 묻어있던 상태 그대로 지금껏 보관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두껍게 세월이 내려앉아 있는 철모도 조심스레 보여주었다. 이런 거다 이런 거 그때 일본군도 있었던 처럼 그래서 이런 구모도 그 당시에 일본군들은 천안무적으로 전해냈거든. 그렇지만 이런 모자도 우리 봉오동에 계곡에 와서 다 들었습니다. 또 전투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현장에 그대로 떨어뜨리고 간 일본군 지휘도의 손잡이에는 벚꽃 문양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보여드려요. 상가 꽃이가 있습니다. 일본 군들이 버리고 가는 단료도 좋고 또 일본들 군화도 참 씌우고 다니고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가 지금 이런 일정한 시간이 흘리면서 그동안 소중한 거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또 버리고 소자를 버리고 했거든. 당시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일제는 어떤 이유로 봉오동 골짜기에 이런 흔적들을 남기고 도망치듯 떠나갔을까? 또 그들을 매섭게 몰아붙여 일망타진한 독립군 주력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봉오동 전투 후에 6월 15일이니까 6월 7일이거든요. 봉오동 전투 승전일은 6월 15일에 이제 일본 영사관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대한훈련선인단이라는 거는 강변 강 쪽에 있는 두만강변이라는 거예요. 독립군들은 정식 군복을 입고 이번에 보니까 봉오동 전투대 가서 보니까 정식 군복을 입고 있고 그 제대로 된 사령 체계가 있고 제대로 된 그 예식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군대더라.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통일된 군대 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지나치기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묵인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서 전쟁을 더 해야 되는 이 청살 전투가 일어나는 그 배경인 거죠. 그래서 일본군도 다 알고 있었고 우리도 다 알았던 내용인데 우리 역사만 외면하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계가.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포수 출신의 홍범도 장군이 마치 화승총 같은 총을 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문을 안 가지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포수 출신이면 총을 잘 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 한두 명은 이렇게 저격을 해서 공격을 해서 저기 쓰러뜨릴 수 있지만 그럼 그 군대는 어떻게 반응을 했겠냐. 우리 편이 한 명 죽으면 군대가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를 초토화시키지 않겠냐. 우리 군대가 무기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 동학 농민전쟁 때 일본군의 기관총 때문에 3만의 그 동학 농민군이 전멸을 했어요. 우리는 총 몇 자루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와 무기가 대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마치 그냥 포수 출신이니까 총을 잘 쏴서 이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랬구나 하고 다 우리 너무 순진하게 학자들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후에 독립군들이 뭐 흩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봉오동 전투 후에 독립군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아 우리 이제 이길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봉오동으로 많이 모여오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본과 이렇게 중국이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이 독립군들한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청사리 전투가 이동하는 과정에 일어났다 그랬죠. 독립군들이 이제 떠나서 봉오동이 이제 안전한 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기로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 전에 이제 6월 달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이 독립군들 이건 통행증입니다. 이게 한자로 통행증. 이 사람은 그 우리 대한북로 독군부원이라 하는 그 여기 있죠. 대한북로 독군부 부장 이 부대의 이렇게 그 부장 최준동 사령관 최준동이 이름이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 2년 6월 25일 이때 이 통행증 이런 게 없으면 그때는 밀정이 우리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직결 처분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오동을 몰라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오동은 아주 국내에서 가깝고 천혜의 전략 요충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독립군들이 자율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주민들이 대부분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보호해주고 힘이 되었던 그런 곳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물 좋고 산 좋은 곳이어서 중국 정부가 70년대 후반에 거기에 댐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수자원 보호구역이 돼버려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봉오동 입구에 그 봉오동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남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하나만 남아있고 그 이제 댐 지역으로 포함된 데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에요. 제가 이제 거리를 이제 잠깐 설명해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댐이에요. 이 길이가 굉장히 긴 대형 댐이에요. 이게 몇 킬로가 돼요. 요거만 해도. 그리고 이제 거기를 여기에 마을이 하나가 잠겼어요. 봉오동의 마을이 여기에 하촌, 여기에 중촌, 여기에 상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 마을들이 있었는데 봉오동 전투는 그 상촌에서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보부가 있었던 곳이고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여기에요. 보통 그 마을 입구에 가면 이런 커다란 대문이 이제 서 있습니다. 여기 한자로는 봉오수고 이 연변 쪽에 가면 다 한글이 이렇게 위에 있고 밑에 이제 한자가 되어 있거든요. 봉오 저수지 여기 보면은 똑같은 간판이 이렇게 2개씩 붙어 있어요. 수원 보호 관리센터. 중국에서는 센터를 중심이라고 해요.
무슨 센터가 다 중심이라고. 네, 이 입구를 딱 닫아놓고 지금은 문을 안 열어주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봉오동 전투 전적비가 있대요.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기 답사가는 분들은 다 이 이제 전적비 아래서 이렇게 쫙 서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거기서 이제 봉오동 그 댐으로 가는 분들, 여기 뒤에 올라간 댐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그 댐이 있습니다. 위에. 대형 댐이에요. 댐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죠. 저도 여기 사진을 접니다. 여기가 이제 그 길다란 댐인데, 여기 서서 이 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봉오동 전투 현장은 다 저 물속에 잠겼다. 한국에서 2016년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017년부터 제가 16년에, 이때가 16년이거든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16년부터 아니다, 봉오동 전투 현장을 갔더니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더라. 여기서 10km를 더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서 그렇게 금방 입구에서 찾아지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댐 입구고, 그 위에 서서 모든 답사기, 그러니까 모든 다큐멘터리, 모든 역사책, 모든 답사기에 다 이 물속에 잠긴 봉오동 전투 현장을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더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댐을 지나서 한참 이렇게 산길로 들어가면 이렇게 커다란 대문이 이렇게 딱 잠겨 있어요. 평소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쇠를 빌려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을 촌장인데, 이분이 되게 그 동네에서는 그 지역에는 파워가 있는 분인 거예요. 공산 당원이고, 이게 중국 사람들 잘 무시를 못해요. 그 지역에 한 명이 공산 그 전국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산당 전국대회. 거기에 참석하는 나름 그 지역의 유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님들 모시고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 현장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 길 따라 한 7, 8km? 이 댐이 이게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게 상류에서 거꾸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아까 그 제가 서 있었던 거기거든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멀어서. 그러니까 현장은 진짜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길을 따라, 이건 이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저희가 찍은 건데, 쭉 이런 길이 그 현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역사 공부하는 역사학자 한 명이 앞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길을 따라 쭉 가면은 이제 보이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장소예요. 굉장히 넓은 곳이고, 같이 갔던 그 역사 선생님이 축구 그 경기장 한 서너 개 크기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여기는 그걸 찍으면서 그렇게 설명해요. 여기 축구 경기 서너장 크기의 그런 공터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녹화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김선유 여사가 쓰시던, 네. 해외 독립운동가들 활동했던 네. 지역에 가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던 맷돌이 항상 나와요. 네네. 네, 만주 쪽은 특히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맷돌을 이용해서 콩을 갈고 도구를 만들고 된장고추장 이걸 다 하지 않으니까 맷돌이 제일 중요한 살림 도구였었는데,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게 한 1m 50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크기를 보라고 이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도 귀퉁이에 서 있는 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런 큰 거가 많았는데 하나만 하면 다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뭐 기념품으로도 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뭘 하고 이런 주민들이 다 갖다 썼대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도 찾느라고 한참 애먹었어요. 이게 막 숲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공터였지만 지금 풀들이 굉장히 자라서 가을이 됐을 때는 조금 이제 또 가라앉았다가 또 이렇게 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근처에 가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전국대학교 윤성훈 교수인데 러시아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연해주에 가면
이런 맷돌이 있는데 이렇게 큰 건 없습니다. 거기는 마을이라 그래도 이렇게 독립군들이 수백 명씩 한꺼번에 모여서 수천 명씩 이렇게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는 처음 봅니다. 다 이게 역사학자들 이분들이 이제 돌면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처에 이런 우물이 있었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우물이 다 안 채워진 거예요. 낙엽이 들어가서 쌓이고 흙이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이 키 높이 정도가 아직 이렇게 안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참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독립군들이 이제 저 위가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올라가는 장면을 이제 찍은 게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이 길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우리 독립군들 했던 참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00년의 낙엽이 쌓이고 흙이 되고 쌓이고 흙이 되고 이게 지금 거뭇거뭇한 정도밖에 교포가 안 나잖아요. 발을 이렇게 여기에 담그면 그래도 푹신푹신해요. 이 낙엽들이 쌓여서 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제가 찍은 건데 이 참호를 따라 걸어봤어요. 참호가 직선이 아니고 직선을 파면 안 된대요. 참호는 구불구불하게 파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영상의 끝에 제가 생각보다 훨씬 길어요. 여기 보면 제가 밑에 길을 보여주려고 여기가 길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일본군이 지나가는 게 다 보였을 것 같은 100년 전에는 나무도 조금 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를 갔을 때 답사를 간 사람들이 어떤 데는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파져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파져 있고 한데 이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갔었을 텐데요. 처음에 거기를 갔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라고 그 역사의 현장에 가는 역사가 나한테 말을 걸어.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내려다 보잖아요. 내가 그 독립군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당시 여기 있어서 이렇게 총으로 지나가는 일본군을 겨루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순간이었잖아요. 거기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이기고 살 거야 하고 거기서 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렇게 가슴으로 확 오면서 정말 그 독립군이 되어보는 그 심정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감사함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구나 하는 그래서 역사 현장을 가요. 역사는 그 현장에 가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봉오동을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들었고 다 알고 있던 얘기고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던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 그 역사 안에는 정말 수많은 그 독립군들의 아니면 수많은 우리 그 선조들의 삶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봉오동 전투 현장을 촬영한 공문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봉오동 전투 전황을 찍은 거라고 실전황을 찍은 건데 촬영한 사진 3장을 상해로 보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로 보내서 이 별지로 첨부했다는 거지. 사진 3장을 첨부하는데 이 3장은 누가 찍은 것도 다 이렇게 지역이 다른가 봐요. 제2남지방에 있는 박중재라는 사람이 찍은 거고 당시 실시 전황을 보고 촬영한 거다. 이것을 임시정부로 보내서 석판으로 인쇄, 신문에 내라는 거예요. 석판으로 인쇄해서 세계에 선전하는 건데 이걸 보신 뒤에 반성하게 됩니다. 이거 귀한 사진이고 없잖아요. 전투실 전황을 찍은 거니까
상해에서 임시정부로 이렇게 보내서 사진을 찍고 인쇄를 하고 우리한테 돌려달라는 이 얘기예요. 근데 보낸 거는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임시정부에서 잊어먹은 건지 가다가 누가 어떻게 한 건지 이 공문이 없으면 저기 촬영한 사실 자체도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카메라가 있어서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후에 승전 기념 촬영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야기니까. 근데 이런 카메라가 다 있었던 지금처럼 집집마다 카메라가 있었을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진관이 몇 개 없었던 시절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펑 하면서 찍은 그런 사진이잖아요. 이런 게 그런 시대라는 거를 너무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었다는 거, 그런 준비된 전쟁이었다는 거, 그런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이런 기록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봉오동 전투 후에 훨씬 더 동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봉오동 전투 7월이면 이제 7월 말이거든요. 미싱이 늘어났잖아요. 아까 8대 지금 보니까 10대가 군복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더 늘어났다. 이게 큰일 났다. 지금 각 지방에서 독립군을 이렇게 징집해서 하고 있다. 이때 중국에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자기들끼리 보고한 중국 측에 보고한 그 사료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도 막 이렇게 고용을 한다 그럴까? 중국 사람들은 월급을 주면서 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월급 100원을 주고 한국말을 못하는 중국 사람은 60원을 주고 한국말도 하고 한국 글자도 아는 사람은 150원을 줍니다. 월급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1,500명을 모아서 한국 내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그 작전을 쓰더라. 이거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이런 문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생님 네. 이때 이거를 재봉부대라고 불러요. 재봉부대. 재봉부대. 옆면 쪽에서 말이나 이게 재봉부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재봉부대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봉오동의 부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미신 8대 10대면 작은 봉제 공장이. 그렇죠. 네. 가네모. 네. 근데 우리가 봉오동 독립군 하면 다 헐벗고 정말 다 떨어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떨어진 군복 아니면 그런 코트 같은 거 입는데 만주가 추워도 6월달은 봄인데 그런 옷을 입히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상상 속에서 그렇게 그 봉오동 전투를 그려놔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끔한 군복을 입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북로 분정서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청산리 전투 후라고 얘기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청산리 전투 후, 청산리 전투는 10월 말에 있었어요. 10월 말이면 만주의 10월 말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왔을 때요. 이런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이에요, 풀. 이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좀 허옇게 보이지만 이건 오래된 사진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때는 봄이나 풀들이 자라고 있는 때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저 김자진 장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른대요. 김자진 장군이.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청산리 전투만 알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북로 분정서 김자진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길에서 전투를 하고 이렇게 말끔한 복장으로 다닐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전쟁 후에 기념 촬영이에요, 기념 촬영. 그리고 정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사진기가 있는 그런 부자들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지 이동하는 부대가 어디서 길에서 이런 사진을 찍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불렀던. 제 생각에는 이게 봉오동 전투 후에 중대별로
조대별로 사진을 찍어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우리한테 전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세요. 만주의 겨울은 이렇습니다. 만주의 겨울은 이런 옷이 아니면 아주 뒤집어 쓰고 거기가 이 일본군에 붙이기는 하지만 복장 이건 중국 쪽 사람들이고 이건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겨울이지 이런 사진은 겨울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은선 장군의 사진이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1922년에 형님인 최진봉 장군하고 같이 모스크바의 합동 피아방 민족대회에 참석하셨던 사진인데 이분은 여운형 선생이에요. 이분은 누군지 몰라요. 같이 있는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때 형님인 최진동 장군은 홍범도 장군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념 촬영이냐면은 레닌한테 이 권총 선물을 받았어요, 두 분이. 그래서 총을 앞가슴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다 뒤에 숨기고 이러지. 이거는 기념 촬영을 하느라고 이 총을 이렇게 앞에 걸고 러시아군 모자를 군복도 이게 러시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기념으로 기념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최진봉 장군의 집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사진이라서 그 딸인 저희 당고모 한 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왜 이 사진의 절반 딱 잘라서 이 사진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범도 장군이 이 최진동 장군과 같이 있는 이 사진을 통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이 사진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혼자 이렇게 계셨던 것으로 보는데 이게 원본은 이렇게 생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두 분이 이제 그 형제가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이분 그 동생보다 키가 작으신 분이고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한 분이었는데 눈이 좀 작아 보여서 아닌가 이러다가 제가 이 사진을 아직 살아있는 그 지금 89세죠. 작년에 88세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우리 아버지라고 이 사진이 우리 집에 걸려 있었어. 우리 도문에 살 때 집이 도문에 있었는데 한 3일을 울었다 그랬어요. 이 사진을 보고 그게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진을 못 가지고 와서 이게 이발할 줄 몰랐는데 그 사진을 못 가지고 간 이 사진을 이게 러시아에서 온 사진이거든요. 찾았다고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성현 여사의 진정서가 항일 국민해군이라는 독립군 부대를 연구한 책에 참고 자료로 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김성현 여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일생을 독립운동과 조국 강복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투입해서 투쟁을 했는데 공적이 사록이 수록이 잘못되어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은 그때는 중국하고 수교를 안 할 때이기 때문에 이 사료가 잘 없어서 뒤바뀌어 있는데 언젠가 사학자들에 의해서 그 사실이 입증되리라고 본다고. 그리고 독립운동하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양심에 호소한다고. 당신들이 제대로 이거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왜곡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만주 독립군 중에 살아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해방될 쯤에는 그 당시에 아주 어렸던 분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여기 돌아오시는 거죠. 그 진정서에 이렇게 내용을 써요. 이게 이제 진정서 사진인데 그 독립운동 단체들이 어떻게 통합을 했고 통합하고 누가 사령관이었고 자금은 누가 됐고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왕청인 봉오동과 사대파는 누구 소유에 있는가? 최원산 땅이지 않았는가? 최원산이 이런 자금과 이런 것을 다 제공해서 독립운동 했지 않는가?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다그침과 원망과 이런 것이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이범석 씨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청산리 전투만 얘기를 하고 본인이 어려서 잘 몰랐던 얘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여기 이렇게 설명하죠. 그 대한북로도덕부 통합부대인 대한북로도덕부의 사진을 투입해서 서대파의 북로 검정서, 사관연성서, 이거는 신입항에 이걸 창설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때 자금을 누가 댔느냐. 최영상이 됐지 않느냐. 당신들도 알면서 왜 입당을 했느냐. 이런 이제 원망과 이렇게 분노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한국에서 돈 가져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거기서 다 이시영 선생님, 그때는 이회영 선생님보다 유명했어요. 지금은 이제 후손들이 더 이회영 선생님을 더 부각해서 이회영 그 일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시영 일가 이렇게 설명했던 때예요. 그분밖에 더 있냐. 자기가 돈 갖고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한 사람이 그런 이제 원망을 썼어요. 그런 이제 그 기록을 2015년에 제가 도서관에서 그 책을 발견했어요. 그 여기 나오는 이 책. 이 책이 도서관에 있어서 찾아보다가 최영산 장군의 첫 김성녀라는 사람이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진정서를 썼는데 그 당시 거기 살지 않아서 몰랐을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향후 연구해 봐야 된다 하는 설명으로 이 이제 진정서를 참고 자료를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대로 여기 실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이게 질문이 저희 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부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최원산 장군의 부하가 한 명이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이름이 봉우인데 너 봉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맞다고. 그 부하들은 여러 명이고 장군의 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군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독립군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같이 나오셨다니까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우리 독립군들을 밥을 먹이고 군복을 지어 입히고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준 이분이야말로 진짜 훈장을 받아야 될 독립군이다. 이분이 진짜 독립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접니다. 어려서 그 말씀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임성래 여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최원산 장군의 역사, 우리 봉오동 전투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사료를 막 찾으면서 보면서 이해하게 된 게 이분의 삶이에요. 이분이 옆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든지 왜 당신은 돈을 그런 데다 쓰냐고 했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 못 도와주겠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든지 이러면 그게 완성이 됐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우리 큰할아버지 이분은 둘째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동서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관여를 안 하셨어. 그리고 남편들이 다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 후에는 연해주로 떠나서 몇 년 있다가 돌아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서 병이 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거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아니면 방해, 아니면 외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이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완성시켰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지휘체계에 그런 건 없었지만 그 독립군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최원산 장군이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그저 해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대장은 누구고 참모장은 누구고 우리 체계는 어땠고 우리 무기가 얼마큼 있었고 어떤 작전을 써서 그 봉오동 전투를 이겼고 다 증언을 하고 그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만큼 자기가 거기서 그 역사를 가지고 넘어오신 거예요. 그거를 원망을 하면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러고 살았으면 그게 입력이 안 됐을 거예요, 내 거를. 근데 이분은 기꺼이 그걸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최원산 장군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실천했던 공동의 어떤 그 집행의 역할을 했던 그분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도우미가 아니고 공동으로 정리를 했었던 분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 그분의 역사를 제대로 증언하려고 우리한테 손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기록으로도 남기고 정리했던 그 역사의 증언자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치를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한테 전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역할은 그저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 그 큰 역사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간 분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독립군들이 그저 그 한 축을 담당했고 그저 한 군데 있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중심 세력으로 어떤 분은 바깥에서 그 지원 세력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왔지만 너무 지치실까봐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